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인선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이어서 성남FC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검찰청 수사관, 검찰 수사관이 정진석 비대위에 이름을 올렸다가 1시간 반 만에 번복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었죠. 비대위원을 다시 이제 비대위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단지 이제 다른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으로 출마했었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험지라고 할 수 있죠. 광주시장에 출마했었고 또 거기서 15% 이상의 득표를 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 안배 문제,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도전 의식 이런 것들을 높이 샀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이제 발표되자 여론이 대통령과의 너무 사적 친분이라는 게 부각되는 것이 지금 새로운 비대위를 출발하는데 좀 부담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비대위가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정감사를 지금 이제 이끌어가야 할 비대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거나 국민들의 시선이 핵심적인 이슈 이외에 다른 것들로 이동하는 것들을 좀 정진석 비대위가 좀 견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물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간파하고 비대위원 최종 선정 자체 그 단계에서 좀 걸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좀 늦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비대위가 꾸려져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죠. 전 비대위원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친윤 색채가 비대위에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번 주요 구성이 보니까 이제 지역 안배성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K는 이제 김상훈 의원, PK는 점점식 의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 부분 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출발부터 삐끗하는 바람에 청년을 강조하거나 여성을 강조하는 이것 자체가 별 의미 없어 보이고요. 지금 비대위원을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인재 풀에 좀 바닥이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서둘러 이제 14일이 가처분이 있는데 이렇게 비대위원을 약 3일 정도 고민하더니 또 임명한 거는 가처분에 대응해서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좀 더 이 분위기를 재판부나 이런 데서 이걸 인정하게 만드는 이런 그런 어떤 계기로 삼겠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집권 여당의 이런 비대위원 임명조차 출발부터 이렇게 좀 삐걱거리는 이런 것 자체에 상당히 아쉬움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전통이었습니다. 소중하게 지켜온 그 선을 저는 이번에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송달이 늦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든요. 복싱으로 치면 이제 도망다니 이제 아웃복싱 같은 건데 도망다녀봤자 링 위에 있는 것이고 어쨌든 시간이 차면 누가 이기든 지든 결과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처분 연기를 신청하면서 4차 가처분 심리는 2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오늘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 법원의 판단은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3차 심리가 지금 정진석 비대위의 근거가 되는 당원 당규 개정,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이제 가처분 대안 정당성을 가지고 지금 심리를 가지고 요청한 거죠, 윤석 대표가. 세상에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같은 재판부이고 그리고 비상상황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했다는 측면에서 지난번 주호영 전 비대위와
비대위의 그 정당성을 갖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번에도 부정적인 결론이 날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여론 그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원래 당원당규 개정돼서는 사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보통은 뭐 기각한다거나요. 더 이상 이제 간섭을 안 하는, 개입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그 비상 상황 규정으로 인해서 당 대표에서 물러난 것이 불가역적인 손실을 입혔다라는 그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번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만일에 이게 가처분이 인용됐을 경우에 지금 어렵게 다시 띄운 정진석 비대위가 또다시 이제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셨지만 뭐 전문가들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또 인용이 된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비대위는 또 한 번의 국민의힘 또 한 번의 경랑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이제 재판부의 결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냐면 원내 대표를 새로 선출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치유됩니다. 예.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이제 비대위를 끌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인데 재판부가 대체로 이런 정당의 당헌 개정이나 이런 절차들을 존중하는 편이고 이런 것을 중간에 정국위가 개정하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그걸 추인하는 방식으로 다 이렇게 하자를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당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 지위가 변동되거든요. 그것도 사후에 이것을 수정하는 방식이나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런 이번에 이제 4차를 28일인가로 연기를 했지만 아마 이번 오늘이나 조만간이 나오는 결정에서 정진석 비대위가 존립 근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19일 날 선출된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비대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마 정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서 성남FC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야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흥행 참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하여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새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 보존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패당 망신입니다. 예, 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관련 의혹 네. 지난해에는 경찰이 이게 뭐 사건을 그 불송치 결정을 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재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요.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어요. 불기소 예.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이제 올 2월부터 재수사가 들어갔는데요. 2018년도에 처음 고발이 됐고 2021년 9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됐다가 올 2월에 다시 재수사가 들어간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냥 정치적인 이슈다라고 하기에는 사건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 대기업의 병원 부지 있죠. 3,000평 정도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기부 체납 14.5% 정도 땅을 하기로 했는 걸 10%로 대폭 줄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산건설에서 성남FC에 50억을 그 이후에 50억을 이제 후원을 한 건데 예. 이것도 그전에는 공분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가 2014년도 10월에 이 관련돼서 성남시에게 이렇게
성남시가 두산건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면 어느 정도의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 공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예. 이런 것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뿐 아니라 새롭게 공문이 밝혀진 것까지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당시의 이 이슈들을 그대로 묻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대로 간다면 이것이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오히려 더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이 들 정도의 지금 사안이라서요. 예. 이번은 뭐 한 차례 서면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 의견으로 보낸 것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굳이 뭐 여기 대해서 정치적으로 뭐 탄압이냐, 뭐 이재명 죽이기다, 민주당 죽이기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가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민주당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어쨌든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불송치해서 다시 검찰로 기소 송치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 사건이 고발된 시점이 벌써 3년이 지난 사건이고요. 예. 또 1년 전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지금 이제 바뀐 거는 정권하고 검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 이렇게 오해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은 뭐냐면 행정기관이 적극 행정을 한 거거든요. 소극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좀 더 이 개발을 위해서 뭔가 확대해주고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이제 여기 해당돼서 삼자뇌물죄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건설 대표가 여기 삼자뇌물 공여죄에 이렇게 해당된다고 하는데 예. 이런 부분을 이제 강화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우리가 뭐 한 10몇 년 전에 들었던 공무원들은 다 복지부동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내거나 이런 데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건 성남 시민을 위해 쓰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찰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더 뭐 잘 살펴보겠지만 이재명 그 당 대표 쪽에서 이게 또 한 번 나를 죽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것도 나름대로 설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자신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듭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통받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우리 대리인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다. 예,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질문에는 이제 침묵을 하면서 영수회담을 이제 거듭 강조를 하고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질문,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네. 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안 하고 영수회담, 민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시장 시절, 성남시장, 그다음 경기도지사, 그다음 지금 당대표가 됐을 때, 물론 대선 후보 때도 마찬가지인데 선택적 질문에 답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호불호가 있고 답변도 거기에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들을 잘 골라서 하는 걸로 좀 전략적으로 답변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여전히 당대표가 되면서도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와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정책 중심으로 간다. 민생 중심으로 가고 대신 최고위원들은 업무 분장을 하는 거죠. 최고위원들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수목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민생 중심으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제1야당으로서 제1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데요. 지금 민생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만 이것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는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나 아니면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자 이런 것들이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비판들은 이제 계속 받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에서 대응을 좀 자제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해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게 사정정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나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현재 어려운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걸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게 풀어나갈 일이 많거든요. 앞으로 다음 선거가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가장 대결적 강대강 대결로 가서 국민들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결국은 뭐 선거법 100만 원 이상 나오면 434억을 반환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돌파구, 정치적 대타협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